자, 이제 입금에 이어서 송금의 계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3일 부대는 127페이지, 저희 멘토북은 3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송금의 송금은 뭐 입금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아까 강의 노트 보시면 입금 부분에서 설명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도 세무랑 회계에서 둘 다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어디서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는지 그거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송금 항목 한 번씩 봅시다.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재료비와 부대 비용, 회계상 매출원가와 판매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회계에서도 비용이고 세법에서도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에요.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자산의 장부 금액을 전액 송금 판입한다. 자, 이거 뭡니까? 아까 입금 쪽에서도 배웠었죠. 순액법, 총액법,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순액으로 회계, 건물을 판매할 때 건물 80원 따로 송금 잡지 않아요. 그냥 순액으로 이익을 20원 잡지만, 세법 총액으로 할 때는 현금, 그러니까 받은 돈, 양도가액 100원을 다 입금으로 넣고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80원 넣고 입금, 송금, 순액 쳐서 각사업년도 소득 20원 나온다. 이거 설명드렸던 거죠. 자산의 장부 금액을 전액 송금 산입한다. 이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인건비 봅시다.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송금이 인정됩니다. 이거는 회계에서도 인건비는 송금이고 세법에서도 송금 인정돼요. 하지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가 조금 있어요. 이거를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급여에서 인건비에서 송금 불산이 되는 항목들을 한번 보면요. 자, 한명 합자회사, 자, 급여 및 보수 쪽부터 볼게요. 한명 및 합자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노무출자라는 것부터 볼게요. 자본을 회사에 출자를 할 때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노무출자로, 난 여기서 일하는 걸로 출자를 대신할게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한 경우에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급여는 이건 급여가 아니라 출자에 대한 대가다. 출자에 대한 대가는 그거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급여로 보지 않고 송금물산이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되는 것. 부당행위 계산은 뒤에서도 이제 공부할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시고, 비상근 임원에게 그런 이제 부당하게 조금 돈을 더 주거나 돈을 지급하거나 그런 것들은 송금 불산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3번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임직원에게 초과 지급한 인건비 라고 하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드라마 보시면 그런 거 나오죠. 막 뭐 30대인데 막 사장님 아들이라서 뭐 막 벌써 부장이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 임직원인데, 자, 단순히 같은 부장인데 이분은 그냥 흑수저 부장이라서 월급 300만 원 받는데 얘는 아빠가 사장이야, 금수저 부장이어갖고 월급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게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줘야지,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더 주면은 그 더 준 700만 원만큼은 송금물산입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상여금 부분 봅시다. 상여금도 그렇고 퇴직금도 그렇고 급여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사용인 있죠. 아무것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그냥 일반 직원에게 더 주는 금액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급여, 상여, 퇴직금 이런 거는 직원에게 더 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임원에게도 상여금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정관이나 뭐 주주총회에서 의한 급여 기준을 벗어나서 막 더 주는 거, 임원들에게 그런 것들 초과 지급한 금액을 송금불산입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임원들은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자기 맘대로 해갖고 회사 돈 다 빼가면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원 중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다 되지만 급여 기준 같은 걸 넘어서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들은 송금물산입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보면은 퇴직금 역시 임원에게 지급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송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송금물산입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송금 한도액 어떻게 있는지 한번 규정도 보도록 합시다. 자, 회사에 퇴직금 규정이 따로 있다. 그러면은 그 규정상의 금액만 맞춰서 주면 돼요.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면 되고,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회사야. 그러면은 규정이 없으니까 맘대로 줘도 되냐? 아니죠. 법에서 대신 규정 정해줄게.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냐면은 퇴직 직전의 1년간 총 급여액, 송금 불산입 된 상여 제외하고 퇴직 직전의 1년간 총 급여액에다가 10분의 1을 곱하고 그 10분의 1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해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은, 자, 근속연수가 1년 9개월 27일이야.
그럼 여기서 일은 없애요. 일은 그러니까 월을 안 넘고 일이면 잘라버려서 1년 9개월 근속한 걸로 보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액을 보니까 총 급여액이 100원이었다. 100원이면은 100원에다가 1분의 10 곱하고 자 1년 9개월 곱해야 돼. 2년이면 2, 1년이면 1 곱하기 쉬운데 1년 9개월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은 12달이에요. 9분의 10이 더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계산해갖고 막 1년 9개월이니까 1.9 곱하면 되겠지? 이러면 100% 틀립니다. 문제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이거 할 때는 12개월이니까 12분의 9예요. 1 더하기 12분의 9에서 이 금액만큼만 퇴직금을 지급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볼까요? 정관이나 정관에 위임된 퇴직금 지급 규정 이외의 퇴직금 규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전액 송금산이 된다 하는 내용까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급여 및 보수 쪽에서 송금 불산이 되는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복리후생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건비 중에 하나죠. 복리후생비만 보면은 원칙상 다 송금에 산입됩니다.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급하는 건데 다 돼요. 어떤 게 있냐? 직장 체육비, 직장에서 뭐 운동한다, 체육한다, 비용 다 인정되고 직장 연예비, 뭐 연예활동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뭐 회식비 같은 거, 뭐 다 같이 레크레이션 한다든지 그런 거 비용 다 인정되고요. 뭐 건강보험료 부담금, 무슨 보험료 이런 뭐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경조사비 지급 다 인정이 돼요. 하지만 이게 너무 막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거예요. 직원 결혼에 1,000만 원씩 주고 막 이러면은 좀 너무 그런 거 사회 통념상 벗어나는 건 송금 산입 되지만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송금 산입되는 항목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고정자산의 수선비 자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고정자산의 수선비는 송금에 산입된다. 자 고정자산의 수선비에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는 거 재무회계에서 공부하고 오셨죠. 수익적 지출은 그 해의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그러니까 회계도 비용으로 처리되고 세법으로도 비용 처리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본적 지출 고정자산이나 유형자산의 뭐 연수를 늘린다든지 실질적인 뭐 기능을 증가시킨다든지 자 그러한 자본적 지출은 취득 원가에 가산하게 되어 있죠. 이제 뒤에 감가상각 부분에 가서 또 공부할 내용이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송금 산입됩니다. 이건 뒤에 가면 다 이제 고정자산은 아예 감가상각은 아예 따로 챕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자산의 임차료 당연히 송금 산입 되겠죠. 회사가 사무실 빌리는 월세 금액 당연히 송금 산입 되고요. 차입금 이자 원칙적으로 송금 인정됩니다. 이자 비용 다 인정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 회계에서도 다 인정되고 세법에서도 인정돼요. 하지만 일정 요건에 의한 특정 차입금 이자는 송금 불산입시킨다. 요 특정 차입금 이자는 뒤에 가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라는 챕터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일단은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송금이구나. 하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자 대송금도 뒤에서 다 공부합니다. 대송금이 뭐예요? 채권 못 받게 된 거 외상 떼먹은 거 그런 거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데 그것도 법인세법에서는 무조건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지킨 대송금에 대해서만 대송금을 인정해 송금 산입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산의 평가 차손 중 법 소정 항목 자 아까는 평가 차익이었죠. 입금할 때는 평가 차손은 반대로 그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요. 원칙적으로 평가 차손이건 송금 불산입 입금 불산입 다 아까 다 설명드렸죠. 이미 평가증, 평가감은 다 인정이 안 돼요. 하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고요. 제세 공과금 원칙상 송금에 산입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송금 불산입 임의 출연금이라고 해갖고 법적으로 낼 의무가 없는데 회사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것들 있죠. 그러한 공과금들은 송금 불산입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 알아주시고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건 송금 불산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뭐 벌금 같은 거나 벌금이나 뭐 아니면 제재하는 거 폐수 배출 부담금처럼 좀 제재 목적을 갖고 있는 것들은 송금 산입 시켜주면 안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건데 송금 산입 시켜갖고 세금도 깎아주면은 안 되겠죠. 조합 협회비 이런 거 이제 기부금에 관련된 건데 기부금도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할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협회 또는 그러한 조합에 지급한 회비는 송금 인정됩니다. 기부금으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해서 나중에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송금 불산입 항목 한번 볼게요. 송금 산입 항목을 쭉 봤으니까 어떤 게 송금 불산입이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원칙상 송금 불세입 항목인데 비용으로 잘못 계산,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잘못 계산하면 송금 불세입을 해라라는 의미에서 넣는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입금 불세입 항목이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송금 불세입 항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자, 잉여금 처분은 원래 자본에서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회사에서 잘못해서 비용 부분에서 처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자본을 건드리는 세무조정이니까 소득처분 기타로 해서 이거 송금 불산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법령 위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송금 불산입 항목, 벌금 과태료, 뭐 가산금, 체납처분비 이런 것들 당연히 송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니네가 잘못해갖고 벌 받는 건데 그걸 송금 산입해갖고 세금 깎아주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거고. 이것도 봅시다. 송금 불산입 때는 조세 및 공과금, 조세는 원칙상 송금 산입 항목인데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것은 송금 불산입니다. 자, 앞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4번 재고자산 등 특정 자산 이외의 평가차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법은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걸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막 너네가 마음대로 시가 올랐으니까 이만큼 올려놓고 이런 거 다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좀 재고자산에 관해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재고자산, 주식, 고정자산으로 나눠봤는데, 자, 재고자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짜리 재고자산을 갖고 있는데, 야, 이거 안 팔릴 것 같아. 이거 유행이 지나거나 시가가 하락해갖고 이거 50원으로 평가감하고 싶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는 경우 어떤 게 있냐? 파손, 부패 등으로 평가차손을 계상한 경우. 진짜로 못 팔게 된 거예요. 이 재고자산이 유행 지나서 못 팔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파손되거나 부패돼갖고 진짜 망가져버린 경우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감 적으면 인정해준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계상한 경우. 띄어쓰기 되네. 이게 뭐냐면은, 자,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저가법을 아예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 신고를 안 했는데 그냥 자기가 깎아버린 거, 그걸 말하는 건데, 이거는 세법상 이렇게 저가법 할게요 라고 신고도 했고, 신고를 하고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신고만 해놓고 그러니까 장부에 계상을 안 해놓고 신고 조정으로 넣겠다 이러면 안 되지만, 결산 조정 사항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그러니까 신고한 법인이 결산 조정 사항으로 넣으면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넣지 않고 신고 조정 사항으로 세부 조정할 때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하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결산 조정 사항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자, 주식 같은 경우도 주식 가격이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그거 다 세법상 인정하면 안 돼요. 인정하면 안 되는데, 법적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한 주식에 대해서만 허락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경우냐,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을 한다. 아까 재고자산도 진짜 망가진 경우, 진짜 못 팔게 된 경우에만 평가차손 인정한다고 했죠. 주식도 그 회사가 그냥 단순히 주식장에서 시가 하락한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진짜 망해버린 거예요. 아예 진짜 파산하거나 그런 경우에만 주식의 평가차손 인정된다는 것이고, 자, 고정자산, 건물 같은 거 갖고 있는데 건물 시가가 하락했다고 물론 회계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어요. 100원짜리 건물인데 500원으로 시가가 하락해서 이거 장부에 넣을게. 회계상 넣을 수 있는데 세법상은 인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냐? 천재지변 화재, 뭐 법령에 의한 수용, 폐광 등으로 인한 평가차손 등을 인정하겠다. 진짜로 불이 나갖고 진짜 건물이 망가져버린 경우, 아니면 막 지진이 일어나갖고 진짜 건물이 무너져갖고 건물 가치가 하락했다. 자, 그러한 것들, 진짜 망가진 것들은 평가차손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평가차손에서 알아야 될 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이지만 진짜 망가지거나 진짜 망해버린 경우는 평가차손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업무무관 경비. 자,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겠죠. 회사가 업무와 상관없이 돈을 펑펑 쓰면은 대표이사들 돈 막 쓰고 직원들 막 회의하게 막 어디 막 술집 가서 긁고 그런 거 송금 불산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중에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 및 관리에 따른 비용 유지 수선비예요. 업무와 상관없이 얘네가 막 땅 투기를 했어. 근데 그 땅 투기의 관리비까지, 그러니까 업무무관 자산 자체가 취득하는 걸 막고 싶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유지비 이런 것도 송금 불산입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법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사용하는 건물, 뭐 장소 이런 것들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나 이와 관련된 지출은 다 송금 불산입 하겠다. 이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회사 사장님이 자기 자식 태우려고 슈퍼카를 산 거야. 회사 이름으로. 슈퍼카를 사갖고 그 유지비를 회사 비용으로 떤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막 다른 사람들이 쓰면서 슈퍼카 사장님 자식이 타면서 그거 뭐 수선한 거, 타이어 교체한 거 회사 비용으로 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무관 부동산 및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만약에 업무무관 자산을 사기 위해서 차입까지 했네? 그럼 그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이 뭐가 있겠어요? 뭐 이자 비용 아니면 뭐 인지세 이런 거 그런 것도 송금물산에 파겠다는 거예요. 너는 업무무관 자산을 회사 이름으로 사면서 그거 차입까지 해서 사? 그럼 그 차입금 비용도 다 송금물산입 제재를 하겠다는 거죠. 뇌물 당연히 송금물산입이죠. 뇌물 송금산입 시켜주면 안 되죠. 뭐 상식상 알 수 있는 거고. 한번 볼게요. 업무무관 자산의 보유 처분 단계에서 이제 송금물산이 되는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자 취득 단계 봅시다. 취득 부대 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송금물산이 비용 유보 시킨다. 취득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보유 단계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 비용은 송금물산입이다. 방금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뭐 재산세 같은 것도 송금물산입 시키고, 이건 기타 사유 유출이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국가에 기속되니까 송금물산이 감가상각비도 유보시켜버리는 거예요. 송금물산입 시켜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추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처분할 때는 자산의 장부가액에 송금산입한다. 자 여기 비용 유보시켰던 것들, 감가상각비 유보시켰던 것들 처분할 때는 송금산입해서 유보시킨다. 마이너스 유보 추인까지 한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6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사적 사용 비용. 자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돼 갖고 책에 보면 막 3일 교재 보시면은 막 표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시험엔 사실 크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까처럼 회사 명의로 차를 사갖고 회사에서 감가상각하면서 비용 다 떨고 뭐 관리비도 다 회사에서 비용 떨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회사들이 차 엄청 많이 사갖고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쓰면서도. 자 그런 거를 좀 이제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제재하냐?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제재하냐 보면은, 일단 업무용 승용차가 뭐냐면은 법인 명의로 임차하거나 소유했는데 개별 소비세 부과되는 승용 자동차. 자 이러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승용 자동차니까 이런 일반 세단이나 뭐 SUV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한 관련 비용을 송금물산입 시키는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송금물산입이에요. 아니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도 가입 안 했으면 그건 아예 사적으로 쓰려고 산 거 아니냐. 거기 그 보험에 가입 안 했으면은 전액 송금물산입. 그에 관련된 감가상각비든 뭐든 뭐 관련 유지비든 전액 송금물산입한다 라는 거고, 자,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도 회사에서 쓸 목적으로 사기는 샀나 보네. 그럼 자세히 한번 보자. 그래서 그럼 운행 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했냐? 운행 기록을 작성했으면은 그 사용 금액, 그 승용차 관련된 비용 중 업무 사용 비율만큼은 송금 산입해주겠다. 업무 사용 비율은 총 주행 거리 중에 업무용으로 쓴 사용 거리만큼.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니까 얼마나 주행했냐, 주행 거리 중에 업무 관련된 주행 거리만큼 비율로 해갖고 그 금액만큼 인정해주고, 그 금액을 벗어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총 주행 거리 중에 뭐 사적 운용 거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운용 거리 비율만큼은 송금 불산입하겠다. 그래서 운행 기록 등을 작성해야 되고, 만약에 운행 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한 경우에는 1,000만 원을 한도로 인정해주겠다. 1년에 1,000만 원까지만. 업무 승용차 관리비 그 관련된 비용으로 2,000만 원 썼는데, 너네가 만약에 운행 기록을 작성해갖고 그 전체 운행이 다 회사에 관련된 거야. 그럼 2,000만 원 다 인정해줄게. 하지만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한도로만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감가상각비에서도 좀 제재를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까지만 감가상각비 한도 인정하겠다. 그리고 감가상각은 이제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정액법 5년 상각을 강제로 해갖고 800만 원까지만 송금 산입해주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한다는 건데, 이게 뭐 생긴 지 얼마 안 돼갖고 문제가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뭐 업무 자동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뭐 운행 기록 등을 작성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구나.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까지 한도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및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의 송금 항목. 이거는 요거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어쨌거나 아까 앞에서 그 설명드린 내용이죠. 이게 좀 갑자기 타이핑을 잘못해놔갖고 당황했는데, 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아까 송금물산 떼는 거 자세히 설명드렸죠. 직원에게 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 임원에게 주는 것만큼은 조금 제재를 하겠다. 왜냐면 임원은
회사 돈을 막 가져갈 수 있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 지급이자 회사의 이자 기본적으로 돼요. 기본적으로 송금되는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등 몇 개 이자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이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부당 공동경비는 뭐냐? 법인이 다른 법인이랑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공동경비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을 적정한 금액 이상 내가 너무 부담을 한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A 회사에 계열사가 뭐 B, C, D가 있다. 그럼 얘네가 같이 행사를 하면서 마케팅 한다고 합시다. 마케팅 하면서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걸 뭐 일정 기준에 의해서 뭐 회사 규모대로 한다. 아니면 뭐 참여한 인원만큼 한다. 이런 식으로 딱 있어야 되는데 요 B가 그냥 요 비용을 다 내버린 거예요. 공동 비용을 B가 다 부담해버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요 금액까지만 인정해줄게. 그리고 나머지 요 C, D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너 송금 불산입이야. 송금 인정 안 해줘. 이거예요. 공동 경비 중 부당하게 더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항목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각종 한도 초과액인데 세법상 송금이 어떤 구조냐면은 이거 결산 조정사항 뭐 신고 조정사항 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결산 조정사항의 대부분이 세법에서 얼마 넣으라고 딱 정하진 않아요. 얼마 넣으라고 정해주는 게 아니라 범위액을 정해줍니다. 자, 이거 기부금, 접대비, 감가상각비, 각종 충당금 같은 거 범위 여기까지만 해. 범위 100원까지만 하는데 이 100원 내에서 너네가 알아서 장부에 계상하면은 그 계상한 금액만큼 다 인정해줄게. 이게 결산조정사항의 의의였죠. 회사가 자율적으로 한도 내에서 결산서에 계상하기만 하면은 그만큼 다 송금 인정해준다. 자, 하지만 요 범위를 벗어나서 120원만큼 했다. 그럼 요 초과된 금액만큼은 각종 한도 초과액, 한도를 초과한 20원만큼은 송금 불산입한다. 라고 하는 게 결산조정 사항이다.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송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금과 송금을 다 알아봤고요. 자, 입금과 송금 항목 뒤에서 배울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간 것도 있는데 자, 그런 것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뒤에 가서 다 공부하면 다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넘어간 부분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자, 입금엔 어떤 게 있는지 송금엔 어떤 게 있는지 자, 문제 나오면은 풀 수 있도록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